성병 관련 성범죄 피해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입술 주위에 여러 개의 수포가 생기는가 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보유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었죠. 실제 피해자의 승소 사례가 좀 드문 유형의 사건이에요. 관건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합의금은 조금 높만 원. 이 사건은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오늘 정 변호사님께서 들려줄 이 사연 속 인물은 대체 어떤 곤란한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Me Before You, After You.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메니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메니의 귀여운 막내 정지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성범죄 피해 사례 하나를 가지고 왔죠. 네, 오늘은 성병 관련 성범죄 피해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뉴스에서도 가해자로부터 성병에 감염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부쩍 저희 시메니에도 비슷한 성병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 변호사님께서 들려줄 이 사연 속 인물은 대체 어떤 곤란한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3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입니다. 예전부터 전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직장을 다니자마자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결혼정보 업체에서는 정말 괜찮은 남자분이 있다며 제게 한번 만나볼 것을 권유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던 우리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외적으로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 더욱이 결혼정보 업체에서 추천한 남자니까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심하지 않고 제 마음을 가는 대로 연애를 시작을 했죠. 하지만 뜨거웠던 연애도 잠시 저희 두 사람은 6개월의 만남을 끝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겐 이별의 아픔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헤어지기 1개월 전쯤 저와 남자친구는 데이트를 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관계 직후 되게 이상한 증상들이 자꾸만 하나둘 생기는 거였습니다. 네, 입술 주위에 여러 개의 수포가 생기는가 하면 항문 주변이 미친 듯이 가렵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흔히들 얘기하는 성병 증상들이죠. 맞아요. 성병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면 진짜 일상생활도 힘들 만큼 아프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병 검사를 받았고 역시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성병 종류의 하나인 헤르페스는 물론이고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의 HPV 바이러스 확진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 남자친구는 자기는 평소 성병과 관련한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발뺌하더라고요. 하지만 STD 성병 검사 결과 남자친구도 헤르페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남자친구로부터 성병이 전염된 게 확실한 상황이었고 그제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과를 해왔죠. 성병을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저는 일단 남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관리면 잘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말이죠. 사실 사연자분의 생각도 이해가 가는 게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님들도 본인이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의 교제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저희는 성격 사이 여러 가지 복합한 이유로 6개월의 연애 중지부를 결국 찍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제 앞에는 몇 배나 더 큰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은 줄로만 알았던 헤르페스 증상이 매월 재발하며 저를 괴롭힌 거였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의 강도는 심각했고 더 고통스러운 건 이제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성병 보유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었죠.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대체 어떤 남자가 성병 걸린 여자를 좋아할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매일 5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병을 옮긴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괴로워해야 해? 하는 생각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정말 성병 관련 피해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고 도움되는 정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이 이 사건도 직접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또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성병 사건이 입증하기에 난이도는 꽤 높은 사건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 피해자의 승소 사례가 좀 드문 유형의 사건이에요. 관건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고요.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상해죄가 적용될지 과실치상죄가 적용될지 정해지는 거죠? 네, 맞아요. 상해죄란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하게 했을 때 성립이 되고요. 과실치상죄는 상해를 고의로 입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상 가능한 실수로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성병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이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확실히 알았다면 상해죄가 성립을 하고요.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감염을 시켰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분의 전 남자친구의 경우 고의성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사실 고의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피해자분이 첫 성관계이기도 했었고요. 항체 검사 결과 최근 감염이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린 남자친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라며 물어본 카카오톡 기록도 존재를 했고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인정한 내역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죠. 다만 그 고의성을 확실히 하려면 수사 의료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관님께 상대방의 5년치 의료 기록을 조회해서 과거 비뇨기과 성병 진료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희의 노력에 수사관님은 필요하면 법원에 영장까지 받아서 상대방 의료 기록을 확보해주겠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사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의료 기록을 조회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사관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잘 없지 싶은데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네, 노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혹시 그래서 의료 기록에서 유의미한 걸 발견을 하셨나요? 사실 안타깝게도 의료 기록 자체에서 성병 진료를 받은 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들은 다 있는 상황인데 의료 기록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상황이었죠. 그럼 상해죄는 안 되더라도 과실치상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병원을 간 적은 없더라도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이 정도는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성기 주변에 뭐가 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헤르페스에 걸린 남자친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본 정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지점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겠다는 변호사님의 집중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피해자분이 혼자 고소를 진행을 하셨다면 이렇게 또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또 희망의 끈을 다시 잡은 거네요. 그 뒤에 과정은 좀 순조롭게 풀렸나요? 상대방이 의심되는 진술 등을 좀 강조를 하면서 상해죄가 불가능하다면 아까 설명했던 과실치상죄로라도 검찰에 송치해달라고 수사관님께 간절히 부탁을 좀 드렸고요. 수사관님 역시 이런저런 정황들을 감안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실치상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주셨어요. 사건이 송치가 되니까 사실 상대방이 겁을 먹고 먼저 합의를 요청을 해오더라고요. 동시에 담당 검사님도 형사 조정을 한번 권해 보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최대한 피해 보상을 좀 많이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서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에요. 가해자가 이렇게 먼저 합의를 요청을 해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경찰 단계에서 송치 의견으로 넘어가면 가해자들이 합의 요청이 오는 일이 꽤나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죠. 그렇다면 혹시 합의금은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일반적인 성병 사건의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2천만 원으로 합의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합의금까지 받으셔서 피해자분이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쪽에서 제시할 만한 증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처벌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했던 성병 케이스였는데 저희 전략이 좀 잘 먹혀 들어가서
피해자분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었고 결국 합의가 성사되어서 피해자분이 받고 싶어하던 병원 치료나 정신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피해자분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피해 보상을 받게 되셔서 좀 안도를 하셨고요. 그런데 성병관령 성범죄로 피해를 본 분들이 의외로 상대방과 법적 싸움으로까지 가는 걸 많이 망설인다고 하시던데요.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은 최소한의 치료 비용만 받아도 괜찮으니까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랑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워낙 좀 책임감 없고 카톡을 차단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상대방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민사소송만은 몰라도 형사소송까지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저는 피해보상금만 받고 끝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변호사님, 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성병 감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누구 몸에서 누구로 전파됐는지 그 인과관계랑 상대방의 고의성도 입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증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요. 상대방의 의료 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사례로도 봤듯이 성병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피해자분들한테 항체 검사, 그러니까 피 검사를 좀 권하고 싶은데요. 단순히 병변을 채취해서 하는 검사보다 피 검사를 했을 경우에 항체 생성 여부에 따라서 최근 감염인지 과거 감염인지 그 지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성기가 가렵다거나 뭐가 낫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특히 수사관들이 성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고소하지 않고 합의만 원하는 분들 중에 섣불리 합의금부터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협박죄나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믿을 만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평범한 한 주를 위해 저희는 오늘도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